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 하나 보이지 않는 그들. 국가수사본부를 이어 웨이브에서 만든 또 하나의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악인 취직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충격 뭐 그 단어로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네요. 최근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8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의자는 지난 23일 아르바이트 앱에서 20대 또래 여성과 처음 연락했습니다. 아직 살해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충격적이게도 정유정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횟수.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취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처음에 체포됐을 때 그 순간에 전화를 한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범행을 마친 뒤 정유정이 통화를 한 상대는 바로 아버지. 난 무의징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태영이나. 왜? 옆에 형사님 2분 계시거든. 진짜요? 옮겼어. 내가 죽이진 않았고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죽었더라. 죽었어.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너무 태연하게 이 얘기를 했고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걸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당당함. 범행 직후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지금 니 아빠한테 한 말 그대로 하면 형사들이 믿을 것 같나? 안 믿지? 안 믿으려고 하겠지. 사고를 안 치다가 이렇게 됐네. 너무 큰 사고를 났구나. 아버지와 굉장히 유대감이 좀 깊었나 보다. 모두들 아버지와 그녀와의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유정이 검색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존속살인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부모로부터의 그런 학대, 그런 가족에 대한 분노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그 당일이 할아버지랑 싸운 다음에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할배도 혹시 알고 있나? 경찰이 그 할배랑 아까 전화하던데 혹시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알고 있다나? 영상 경찰서에 와 있대. 아이고 정말. 일단 아빠 경찰서로 갈게. 다른 아빠한테 지금 할 말 있나? 미안하다고. 일단 뭐 미안하노?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가족 관계가 뭘까? 그 후 정유정의 할아버지를 찾아간 박설아 기자. 아, 네, 여보세요. 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집에도 없고 천안에 와 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아버님, 저 한 번만 얘기하면.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했고 가족 관계를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정유정이 2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오빠도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의문이 가득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통화 녹음을 찾게 되는데 범행 3일 전에 아버지랑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더라. 그 통화에서 엄청난 내용이 나왔다더라. 2시간 4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나와요. 아빠랑 통화를 하고 나서 범행을 결심을 했다고 진술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첫 번째 보도가 나갔어요. 범행을 이틀 앞두고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며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보가 하나 온 거예요. 정유정의 사건이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온 한 제보 메일. 이거 정유정 아버지가 제보 왔는데요? 제목이 정확한 내용 보도 바랍니다. 정유정 아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한 범죄자가 된 제 딸이지만 그 흉악한 범죄자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또 가슴 시린 것도 맞는 사실이고 그런 심정이 드는 저를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었는데 공소장에 써 있었던 가정 불화로 아빠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자기는 틀렸다. 살인을 예고한 적도 없다. 가족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의 주장이 억울하다. 유정이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이장님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어떤 거요? 제가 왜 애하고 떨어져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유정이 한 5-6살 쯤에 아버지가 교도소를 갔어요.
대통령 통화 내용 드릴게요. 드리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들어보시고 어느 누군가 좀 공정한 입장에서 한 번쯤은.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기 3일 전 아버지와의 통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격체잖아. 안 겪어봤잖아. 그래. 내가 당한 거 안 겪어봤잖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공감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빠가 만약에 나였다면 아빠는 그때 할매 칼로 찔러서 죽였다. 아빠는 할매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전혀 불쌍하지가 않아. 불쌍하지 않지. 내가 제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가 40살 넘은 사람한테 손대는 거는 태륜이잖아. 응. 반대로 생각해서 자기보다 40살 어린 저항 능력도 없는 그 조그만 애를 개 패듯이 팬 거는 그거는 학대가 아니가? 그 어른이잖아. 적어도 그 40살 위는 어른이잖아. 나는 그때 저항 능력이 없었잖아. 힘이 없다고. 그 상태에서 맞고 퍼봐. 그 코끼리가 있잖아. 무슨 새끼 코끼리를 무슨 줄로 매달아 놓으면 못 나가잖아. 근데 어른 코끼리는 묶어놔도 나갈 수가 있어. 힘이 있는데.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안고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처음 재생을 하고부터 정유정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돼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할아버지랑 할머니였죠. 할매가 그랬단 말이가. 할매가. 할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바람에 키울 환경이 잘 안 됐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조금 어렵게 키워지고, 그리고 할머니와는 재혼 관계셨고요. 보는 데서 때릴 때도 있었고, 작은 방이 있어. 할배 큰 방 있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때릴 때도 있었고. 아버지는 그때 정유정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정유정이 오히려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정유정한테 오히려 맞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대체 진실은 뭘까? 정유정이 말이 과연 다 사실일까?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다. 녹음 파일에 대한 걸. 아버지를 만나봐야겠다. 그 후 아버지와 만난 박사라 기자. 애가 어릴 때는 활달했어요.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집에서 애를 보기가 더 힘들었죠. 내부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많이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집 근처에 도서관 있었으니까 친구들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학교쌤이 얘기하기로는 단체 활동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가 좋았다고 써있더라고요. 사실 난 답답하다. 나는 지금 내 딸이 그냥 평범하게 사회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공부를. 키우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온다. 비정상적으로 키웠으니까 비정상이 된 거지. 그리고 나한테 강요 같은 거 하지만 모든 강요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 입장에서는 애를 위해서 설득한 거거든요. 원하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혼자서 5,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친구도 안 만나고 완전히 무계획적으로 그냥 혼자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일어나서 방문 닫아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유전자 방문 살짝 열어보면 완전 난장판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도 많고 항상 자고 있고. 나름대로는 고립무원의 어떤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한 6년 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고립된, 아이솔레이트된 삶을 사는 거죠. 아무래도 이때부터 정유정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시기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정유정이 그날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어떤 여자분을 만나요. 당시 정 씨가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경찰은 평소 가방에 흉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정 씨 진술에 따라 왜 그랬노?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정유정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날까지는 불쌍한 애가 맞았는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정유정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0.1도 없어요. 결국에 코끼리는 스스로 만든 고독이랑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유정 자기 자신이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벗어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나약함을 밖으로 드러낼 용기도 없는 사람. 저는 그게 정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발각됐을 때에도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도 닮았구나. 너가 인정을 못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 새끼 죽었다고 지금. 내가 죽이진 않았고. 사기죄로 긴급 체포하셨던데. 왜요? 대리인이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 구속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열받아 안 했는데. 4년 만에 발생한 모방범죄, 정유정과 고유정의 소름 돋는 데칼코마니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정유정 사건 취재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유정이 고유정 살인 사건을 따라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살인을 그걸로 학습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 이 고유정 공판을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고유정 사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나를 찾아주고 이렇게 심어요.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치밀하게 배입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정이 사실 전 남편의 그 면접 고소권을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만나게 해달라,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에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만나게 하라는 결정에 떨어지니까 정유정이 살인을 역시 계획했다. 자신의 분노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상대방을 유인을 했었지만 고유정 같은 경우는 면접 고소권이 허가가 된 남편,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남편을 역이용한 거죠. 피해자는 이혼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제주도로 갔다가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몹시 들떠 있었지만 사실 그게 그날 그 피해자분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상. 고인이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간 것까지만 보이지만 그 이후로 나온 모습은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는 게. 둘 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모방을 많이 했구나.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 카레에는 사실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고. 훼손을 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 같은 데 담아서 유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발견이 끝내 되지 않았어요.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신분을 중학생으로 속이고 과외 앱을 통해 50명이 넘는 사람을 접촉합니다. 사람이 처음 질문했던 게 혼자 사냐고 먼저 질문한 게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녀는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날 중학생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교복까지 입고 과도와 중식도를 가방에 챙겨서 피해자 집으로 향합니다. 피해자 집이 10층인데 정유정이 엘리베이터에서 10층을 누르고 계단으로 이동해서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정유정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죠. 그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무참히 공격합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허리를 잘라버렸잖아요. 굳이 되게 힘들고 되게 상황이 엉망이에요. 피해자의 뒤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목을 기습을 한 것 같다. 피해자가 처음 습격을 당하고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에요. 그 10분 동안에 찌른 횟수가 110여 회. 근데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다. 손바닥을 칼 끝으로 콕콕콕콕 찔른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데 찔른 거예요.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런 정도의 잔혹함. 그리고 그런 정유정이 따라했던 잔혹한 살인마 고유정.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시민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이동할 때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같은데 혈흔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그 욕실에는 수체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었고 거기서는 이미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장기 일부에서 나온 걸로도 추정되는 그런 혈흔 범행 도구로 쓰여졌다고 알려진 곰솥 그리고 뭐 분쇄기, 공업용 톱 필요하지 않은 물품인 게 분명한데도 핑계를 대면서 이걸 샀다고, 이게 필요해서 샀다고. 마지막에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 비닐봉투를 5월 달에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는데 김장철도 아닌데 말이죠. 비닐봉투도 샀었구나. 그것도 비슷한가요? 네, 똑같죠. 심지어 정유정도 고유정과 똑같이 비닐봉투와 락스까지 준비했었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시간이 40분 걸렸거든요. 이게 20대 여성 혼자서 그 40분 만에 그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다 진행할 수 있냐. 애초에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 지 때문에 죽었나?
아니? 진짜 죽었나? 아니, 살림자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할 정도로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형사들한테 잡혔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되게 태연하게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얘기해요. 어머,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당했는데. 긴급 체포하실 텐데. 왜요? 어린이를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발각됐을 때에도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도 닮았구나. 형사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형사가 큰 소리 치면 호통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선천적인 사이코패스 아닌가? 지금 범죄 현장 사진을 보여줬대요. 보통은 보기 싫어한대요.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봤다더라. 이 고유정이 보면 머리를 다 이렇게 가려서 커튼으로 얼굴 가리고 나타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왼쪽 뒤에 보이는 방청객들 보이는 데는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오픈한 상태로 계속 재판석만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지켜보는데 떨림이나 미동이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저하고 대질 조사할 때는 오히려 웃었었어요. 오히려 쉬는 시간에 자기 담당 변호사분하고 오히려 농담을 하면서 웃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정유정 목소리를 듣고 나서 고유정 목소리를 차례로 들었는데 둘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맞다는데 뭐가 안 맞아? 나도 어차피 이거 나가서 뭔 짓 할지 모르고 당신 때문에 내 새끼 죽었다고 지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의 두 번째 공판 날 그녀는 계획 범죄를 계속해서 부인했고 또다시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가정사에 대한 설명이 담긴 반성문을 6번이나 낸 것과 마찬가지로 가명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밝혀진 정유정 범행의 허점들. 아니 내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아저씨가 수상했나 봐. 사고를 안 치다가 이렇게 됐네. 그래도 고모랑 고모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냥 나가 죽었다고 얘기해. 캐리어에 담아서 본인 집으로 가져다 놓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죠. 누가 CCTV에 다 찍히고 있는데 밤이 되면 후문 바리케이트가 닫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바트 끝에 담벼락이 있거든요. 거기 가져가서 한번 시신을 던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엔 분리수거장 있는 쪽으로 가서 또 어떻게 좀 시신을 버리려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CCTV에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 정유정이 선택한 유기 방법도 상당히 허술해 보였어요.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젊은 여성이 향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고 지금 보면은 GPS 딱 찍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어요. 심지어는 기사님한테 그 시신 든 캐리어를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옮겨주시기까지 하고 결국 수상한 점이 많던 정유정을 용감한 택시기사님의 신고로 잡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정유정과 같은 일명 은둔형 외톨이의 강력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휴대폰을 나중에 경찰이 봤더니 뭐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발적 외톨이 아마도 하루 중에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신림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조선, 33살입니다. 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의 온 세상에 대한 반격, 비사회적인 인물이 된 거죠. 주변에 누군가가 결국은 그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청산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탈출하기는 일단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런데 결국은 정유정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였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는 지금 당장 웨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